윤관은 파평윤 씨를 대표하는 인물로 사실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었습니다. 그는 고려의 영의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시중을 지낸 인물이었는데요. 당시 숙종임금이 그를 특별히 신뢰했기 때문에 윤관에게 군사를 줘서 정주성에 버티고 있는 여진군을 토벌하도록 합니다. 명을 받은 윤관은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진군을 공격하는데요. 처음에는 적을 기습해서 30명의 목을 베는 등 작은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려군은 주로 보병이었기 때문에 기병들로 이루어진 여진 군대의 기동력을 따라갈 수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윤관은 병력의 절반 가까이를 잃으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화살을 쏘아도 여진군 선봉의 철갑 기병들에겐 치명상을 입히기 어려웠던 점도 패배의 한 요인이었고요. 아무튼 윤관은 이들을 쉽게 토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일단 여진족과 강화 협상을 맺기로 합니다. 윤관은 이쯤에서 너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테니 좀 돌아가줘라 라고 완안부 여진을 구슬리는데요. 완안부 여진은 동여진 애들도 손봐줬고 약탈해서 두둑히 챙겼으니 이쯤에서 돌아가도 이득이다 라며 군사를 돌려 아주 유유히 고려 영토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편 사료에는 완안부 여진이랑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윤관이 숙종임금 앞에서 이렇게 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윤관이 아뢰기를 신이 여진에게 패배한 까닭은 그들은 기병이고 우리는 보병이어서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관은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해 별무반 창설을 건의하였는데요. 숙종임금은 그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렇듯 고려는 완안부 여진에게 당한 두 차례의 패배를 큰 치욕으로 여기며 별무반을 편성합니다. 이 별무반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았고요. 특히 20세 이상의 남자 중 과거를 보지 않은 자들은 모두 징용하여 무려 17만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총동원력을 내려서 전시체제로 돌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실제 별무반의 병종 구성이 어땠는지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논문들을 보면 총 17만의 병력 중 신기군, 즉 기병은 최대 2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사실 농경민족이었던 고려에겐 2만이란 기병 병력도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15만의 군사들은 모두 보병으로서 교과서에선 다 싸잡아서 신보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보병 역할과 함께 축성 등을 담당하는 신보군, 날랭 군사들로 구성된 최정예 보병 도탄군, 강한 장력의 활을 다루는 경군군, 쇠뇌, 즉 쉽게들 석궁이라고 말하는 무기를 쓰는 정노군, 화공을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발화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림사 승려들에 뒤지지 않는 전투승들로 구성된 항마군도 있었죠. 근데 이런 별무반의 구성이 과연 철갑기병을 앞세운 여진족 군대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일단 정노군이 썼던 쇠뇌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활보다 관통력과 직선 유효사거리가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에 여진족 철갑기병의 갑옷을 뚫고 들어가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과거 신라군이 고구려 개마무사를 상대할 때 쇠뇌를 썼던 것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군군은 강한 활을 다루는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 정도 관통력이나 사거리가 뛰어났을 거고요. 발화군의 경우에는 단순히 화공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불을 이용한 벽을 만들어서 이리저리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며 고려군을 괴롭히는 여진족 기병의 기동력을 제한시키는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고려는 온 국력을 모아 별무반을 가장 날카로운 검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고요. 곧이어 충분한 군량과 보급품까지 확보되면서 17만의 별무반은 마침내 출정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서경을 순시하던 숙종임금이 돌연 승하하시고 맙니다. 그리고 국왕이 승하한 상중이었기 때문에 별무반의 출정도 2년간이나 미뤄지게 되었죠. 반면 완안부 여진은 오히려 소중한 시간을 벌게 되죠. 완안부의 추장 오화속은 2년의 시간 동안 더욱 세력을 확장하고 군사력 증강에도 힘을 쏟죠. 아무튼 고려에서는 승하하신 숙종임금의 뒤를 이어 예종이 즉위하였고 예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은 오연총이라는 문관을 등용해 윤관을 돕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오연총은 해주 오씨로 당시 고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사람인데요. 젊어서 가난했으나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고 윤관의 부관이 된 뒤로는 윤관을 잘 따르며 충직하게 보필합니다. 이후 예종과 윤관, 오연총은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예종은 윤관과 오연총 두 사람으로부터 강의를 들을 정도로 그들을 깊이 신뢰하였다는 기록도 있고 급기야 윤관과 오연총은 서로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 사돈까지 맺습니다. 그리고 1107년 겨울 마침내
예종, 윤관, 오연총이 합심하여 여진정벌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으니 예종은 17만 별무반의 총사령관에 윤관을, 부사령관에는 오연총을 임명하여 그들을 여진족의 땅으로 진격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들 사이에는 한민족 최강의 소드마스터 척준경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이 출발 전 대신들과 함께 세운 작전은 먼저 산과 바다가 천연 방벽 역할을 해주는 동여진 지역을 빠르게 점령한 후 소위 말하는 좁은 입구, 즉 병목 지역까지 진격하여 그곳을 틀어막고 점령한 지역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북 구성의 위치 비정 문제인데요. 크게 3개의 학설이 있습니다. 일단 한때 교과서에서 가르치기도 했던 함흥평야 일대설은 일제강점기 이케우시, 히로시 등의 일본 학자들이 우리 민족을 반도 안으로 찍어 누르기 위해 펼쳤던 학설로 지금은 힘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 길주 이남설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주장했던 학설인데요. 현재 일부 학자분들이 이 학설을 지지합니다. 세 번째 학설은 두만강 유역설이죠. 이 학설은 세종실록 지리지와 고려사 지리지 등 문헌학적 뒷받침이 되는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많은 학자분들께서 두만강 유역으로 직접 답사를 가셔서 이 설을 뒷받침하는 연구 성과들을 내셨고요. 2017년 TV 프로그램 KBS 역사저널 그날도 이 학설을 지지하는 내용을 방영하였습니다. 역사이키도 이 설을 토대로 여진정벌 시리즈를 이어나가려 합니다. 아무튼 개경을 떠나 이제 국경지대에 다다른 별무반은 장춘역에 주둔하며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윤관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결단을 내리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선 이것을 큰 실수로 보기도 합니다. 윤관은 국경지대의 동여진 부락들의 서신을 보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자 하니 여진인들은 와서 내 명령을 들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동여진 지도층들은 드디어 고려가 우리 동여진을 다시 보살펴주는구나, 어서 가서 충성을 맹세하자 라며 기쁜 마음으로 윤관의 진영으로 찾아옵니다. 이때 윤관에게 찾아온 여진족 지도층의 수는 무려 4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관은 이들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다음에 군사들을 시켜 그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의심을 품고 들어오지 않던 60여 명도 척준경을 내보내 모두 죽여버리죠. 이렇게 한순간에 동여진의 추장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고려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윤관이 내린 현장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아마도 완안부의 앞잡이들도 섞여 있어 피하식별이 어려운 동여진인들을 그냥 싹 밀어버리고 심플하게 전쟁을 하려던 판단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윤관은 소중한 현지 조력자들을 모두 잃게 되었고 동여진인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를 빠득빠득 갈며 고려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한편 윤관은 충격에 빠진 동여진인들이 정신 차릴 틈을 주지 않고 17만의 별무반을 육군 4개군과 수군 1개군 총 5개군으로 나누어서 여진족의 영역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관련 사료들을 보면 이때 별무반의 위용이 얼찌나 대단했는지 군대가 지나갈 때마다 거대한 먼지 구름을 만들어냈고 이를 본 여진인들은 모두 도망쳐서 들판에 널린 것은 오직 가축들 뿐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윤관은 파죽지세로 두만강 유역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여진인들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원한이 매우 깊었기 때문에 금세 정신을 가다듬고 사료에 석성이라고 적혀있는 곳으로 모여들어 결전을 준비합니다. 마을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석성은 지금의 연변자치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적지 않은 농토가 있고 교통의 요지이기도 해서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여진족은 압도적인 숫자의 별무반 앞에서도 절대 항복하지 않고 성의 의지에 화살과 돌을 퍼부으며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석성이 쉽게 함락되지 않자 윤관은 점차 초조한 심기를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시라도 빨리 석성을 함락시켜야 완안부에서 내려오고 있을 여진족 지원부대보다 먼저 병목지역에 도착해서 입구를 틀어막을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성은 시간이 흘러도 함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장수가 방패를 집어들더니 윤관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장수는 윤관의 앞으로 와서 일전에 공께서 옥에 갇힌 저를 구명하여 주신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제 목숨으로서 그 은혜를 갚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하곤 혼자서 화살이 빗발치는 석성 아래로 나아가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예상하셨겠지만 그는 바로 한민족 최강의 인간 병기 척준경이었습니다.